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유명한 소설이죠. 비밀의 화원, 그 시작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해요. 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번 이야기는요, 유튜브 채널 브라이언 북클럽의 영상이랑 또 관련 요약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했어요. 아, 브라이언 북클럽이요? 네. 근데 이 자료들이 좀 특별한 게 북텔링이라는 방식으로 소설을 풀어나가더라고요. 뭐랄까, 딱딱한 분석보다는 정말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형식. 네, 맞아요. 저도 봤는데 그게 참 신선했어요. 듣기가 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약간 그런 느낌 살려서 이 소설의 첫 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 핵심 사건들, 또 주요 인물들, 그리고 후견인이라는 개념까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이 꽤나 충격적이에요. 주인공 메리 레녹스가 인도에서 영국인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콜레라가 퍼지면서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메리가 정말 순식간에 고아가 돼요. 자료 보니까 정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변해버린 그런 비극으로 묘사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강렬한 시작이죠.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겨진 어린 아이라니. 여기서 이제 메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 숙부님. 그렇죠. 영국에 있는 숙부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 자료에서는 이분이 메리 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크레이븐 씨 부인의 남동생이었다는 점을 짚어주는데요. 이 관계가 나중에 그가 법적인 후견인, 과디언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후견인. 이 개념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크레이븐 씨라는 인물 좀 더 들여다보죠. 자료에서는 이분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좀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로 그려지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미셀 스웨이트 장원의 가정부에게 내린 명령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 유명한 대사죠. 네, 런던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You must go to London and bring her yourself. 딱 이 한마디. 이게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자료들은 분석해요. 조카가 인도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런던까지 왔는데 직접 마중한커녕 가정부를 보내서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그의 말투를 짧고 차가운 방식, short cold way라고 묘사하면서 이게 그냥 무뚝뚝한 걸 넘어서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더라고요. 직접 가지 않고 명령만 내리는 모습에서 좀 권위적인 느낌도 들고요. 근데 자료에서 그가 런던에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 네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추측이에요. 가정부한테 런던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온 다음에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아하. 만약 크레이븐 씨 본인이 런던에 살았다면 그냥 집으로 데려와라 했을 텐데 굳이 런던으로 가서라고 콕 집어서 말한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런던이 아니라 다른 지역, 뭐 소설 배경인 욕시어 근처나 아니면 영국 중부 더비 지역 같은 곳에 살면서 멀리서 상황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까지 느껴지네요. 그렇죠. 딱 그런 분석이 나와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둘 다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차가운 지시를 받아야 하는 가정부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분의 행동이 이야기 초반 전개에 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 가정부는 이제 크레이븐 씨 명령에 따라서 런던까지 가서 메리를 데려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분이 왜 이 지시에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설명을 해요. 아, 그 직업적인 이유? 네. 미세스 웨이트 장원의 가정부라는 자리가 편한 데다 월급도 두둑했다.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포기하기 힘든 좋은 조건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크레이븐 씨의 명령이 좀 차갑고 어찌 보면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도 질문조차 감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료는 지적해요. 그 브라이언 북클럽 북텔링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아주 재밌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그 고양이? 네, 고양이 배설물 비유요. 영상에 참여한 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가 쏴놓은 배설물 치우는 건 정말 싫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고양이라는 소중한 존재와 함께 하려면 그 싫은 일, 배설물 치우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정부가 자신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크레이븐 씨의 좀 불쾌할 수 있는 지시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뭐랄까, 하기 싫지만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타협 같은 거요.
아, 일상적인 비유로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가정부의 복종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계나 안전을 지키려는 나름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자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시키더라고요. 소설 배경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사회잖아요. 그 엄격한 계층 구조 속에서 고용인, 특히 여성 고용인이 고용 주말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거역하기 어려웠겠죠. 네. 그녀의 침묵이나 즉각적인 행동이 개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보여야 했던 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까 크레이븐 씨의 차가운 영령이랑 가정부의 즉각적인 복종,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메리가 영국으로 오는 과정이 뭐랄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의 감정이나 의사보다는 그냥 역할, 의무, 필요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의무라는 측면에서 핵심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후견인, 가리안이요. 자료에서는 이 단어를 이야기 초반의 핵심 키워드로 정말 강조해요. 법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히 뭐죠? 자료에 인용된 정의를 보면 후견인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 특히 그 부모가 사망한 후 그 아이를 돌볼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someone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someone else's child, especially after the child's parents have died. 아, 법적 책임. 이 부분이 중요하군요. 그냥 친척이니까 돌봐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적 책임 때문에 아치볼드 크레이븐은 메리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냉담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메리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내가 메리 어머니의 여동생이었다는 그 가족 관계가 이 법적 후견인 지정의 근거가 된 거고요. 만약 이 후견인이라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면 네, 메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 후견인 개념이 왜 그렇게 이야기 전개에 결정적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메리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그것도 저 외딴 미슬스웨이트 장원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유와 정당성을 딱 제공해주죠. 왜 하필 거기로 가야 하나? 답은 법적 후견인이 거기 있으니까. 아, 그렇네요. 둘째는 크레이븐 씨의 성격하고 연결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긴장감을 만들어요. 법적 의무는 져야 하는데 뭔가 정서적인 교감이나 따뜻한 보살핌을 줄 생각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무와 애정 사이의 간극이라는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가 슬쩍 예고되는 셈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 법적 관계가 메리랑 크레이븐 씨 그리고 그 장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설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요. 모든 관계가 이 후견인, 피후견인이란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법적 연결고리 위에서 시작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후견인이라는 개념 하나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해주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네요. 법적 책임은 있는데 정서적인 유대는 없는 관계의 시작이라 메리 앞날이 좀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크레이븐 씨는 과연 이 법적 의무를 넘어서 메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소설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줄기 중 하나가 되거든요. 메리가 영국으로 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몇 가지 추측을 제시했었죠. 네, 뭐 소설에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자료에서는 가능한 경로를 좀 추정하더라고요. 메리는 아마 인도에서 배를 타고 런던까지 왔을 거고 네. 그리고 런던 항구에서 가정부가 딱 인계받아서 기차 같은 걸로 북부 요큐셔에 있는 미셀스웨이트 장원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죠. 크레이븐 씨가 직접 런던에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런던까지 오는 비용은 대줬을 거라고 자료는 보던데요. 맞아요. 크레이븐 씨가 메리가 인도에서 런던까지 오는 비용을 지불했다. Mr. Craven had paid money for Mary to come from India to London 는 추론이 나오죠. 이게 뭐 그가 후견인으로서 최소한의 재정적 책임은 다 했다는 걸 보여주긴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네, 동시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관여하고 직접적인 만남이나 접촉은 피하려는 그의 성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무만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소설의 시작부터 각 인물의 성격, 관계, 또 당시 사회 배경, 법적인 설정까지 아주 촘촘하게 엮여서 메리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브라이언 북클럽의 그 북텔링 자료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참 잘 짚어준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북텔링이라는 형식이 딱딱하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상황 묘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요소들을 드러내주니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듣는 사람이 마치 이야기 속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핵심 정보들을 잘 전달해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둘까요? 브라이언 북클럽 자료를 통해서 비밀의 화원의 첫 단추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콜레라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메리 레녹스의 안타까운 상황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차갑게 지시만 내리는 숙부이자 법적 후견인 아치볼드 크레이븐의 등장과 그의 성격,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가정부의 현실적인 처지, 그리고 이 모든 인물과 사건을 연결하고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죠. 후견인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시작점에서 메리는 환영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누군가의 법적 의무 때문에 낯선 곳으로 그냥 보내지는 대상이잖아요. 네, 그쵸. 환영받는 느낌은 전혀 아니죠. 이렇게 의무감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나 환경이 한 사람의 성장 과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환대가 아니라 의무로 시작된 장소에서의 경험이라. 네, 메리가 미셀스웨이트 저택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뭐 버려졌다는 느낌, 혼란스러움, 어쩌면 분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후에 그녀가 자신과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또 변화해 나가는 그 여정에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요. 법적인 책임만 다하는 후견인과 정말 진정한 정서적 지지나 유대감을 주는 보호자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아이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안고 소설의 다음 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Imagine a child, maybe 10 years old. Her whole world, the only one she's known, just disappears in an instant. Wow. 1 minute, she's in India, wife's maybe neglectful, but it's familiar. Right, the status quo. The next, Yeah. total tragedy. Parents, home, everything gone. Just swept away. So who steps up? Who's responsible for this little girl now suddenly so alone? And how does she even get from there to, well, to somewhat completely new? Exactly, across continents to a place she doesn't know, Yeah. a future that's just a blank. Yeah. Welcome to Deep Divers. We're heading into another expedition today, right into the heart of a story many of us love, but maybe haven't looked at quite this way.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very beginnings of Frances Hodgson Burnett's classic, The Secret Garden. A foundational moment. Definitely. And our mission today, we've got some great sources, a really vivid YouTube book telling, a detailed briefing doc. All the good stuff. Yeah, and we're going to pull out the key insights, the really important bits. So you get it quickly, but thoroughly. Exactly. We want you to walk away with a solid grasp of the initial setup. The characters, right? The characters, absolutely. And this critical idea of guardianship. Ah, yes. That's crucial. And also the dynamics, duty versus survival that really kick things off. So it's not just what happens. No, it's why it happens, why it matters, Yeah. why Mary Lennox's journey starts this way. Because that beginning, it shapes everything, doesn't it? Her whole personality early on. Absolutely pivotal. You'll get a crystal clear picture today. Okay, let's dig in then. Let's do it. So, Mary Lennox, young girl, life completely overturned by this immediate, devastating tragedy. Yeah, it's brutal. Her world just stops. A really stark, quite heartbreaking way to meet our main character. It is, and the sources are clear. Her parents, Captain Lennox and his wife, they die of cholera. In India. That's important context. Incredibly important. Because it's not just loss, you see. It's the sudden, total wipeout of her known reality while she's still there. So it's more than just becoming an orphan. Oh, much more. It's a complete severing. Think about it. A child, already described as pretty neglected. Right, not exactly showered with affection. No. And suddenly, she's utterly alone,
in India, far from, her roots, no affection, no guidance. That's nothing. This huge emotional vacuum. And that's what initially shapes Mary's character, that emptiness. It sounds terrifying, honestly. Deeply isolating. For any child, yes. So, parents gone. Someone has to take responsibility. A legal necessity, really. And our sources point to Archibald Craven. Tell us about him. Who is he? How does he connect to Mary? Okay, so Archibald Craven is Mary's uncle. Specifically, he's her mother's brother. Ah, the maternal side. Yes, and that family connection, however maybe emotionally distant it turns out to be, Right. that's what makes him her legal guardian. It's not just a relative helping out, it's a legal status. And guardian, that word carries real weight, doesn't it? Especially back then. It really does. It's not just family member looking after kid. It's formal, legal, societal weight. So what was the definition our sources gave? The one that really nails its importance here? Yeah, the sources give this very precise, almost clinical definition. A guardian is, let me get this right, someone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someone else's child, especially after the child's parents have died. Okay. Legally responsible. Exactly. That's the role Mr. Craven steps into. He has this legally binding obligation to Mary. So it's not really a choice for him. Not in the sense of opting in, it's a duty imposed by law, by kinship. Even if maybe he doesn't feel particularly inclined personally. Okay, so he's got this legal duty. But knowing what we sort of learned about him, how does he actually handle this? How does he communicate it? Well, not warmly, that's for sure. I gathered that, yeah. The sources paint a very clear picture. He says, and the description of how he says it is key in his short, cold way. Short, cold way. Yeah. Yeah. He says, Captain Lennox and his wife died of the cholera. Captain was my wife's brother, and I am their daughter's guardian. The child is to be brought here. You must go to London and bring her yourself. Just like that. No preamble. Nope. Direct. Stark. No emotional cushioning whatsoever. It tells you so much, doesn't it? It really does. It's like a business transaction almost. Yeah. A legal statement. Exactly. Not an embrace of family, That phrase, short, cold way, Yeah. it's chilling. It suggests zero emotional warmth. Utter detachment. Like he's completely removed from the human tragedy of it all. Right. And, this isn't just about his personality flaw, is it? It feels very literary. How so? Well, it positions him immediately as this remote, almost unfeeling figure. Think Gothic literature, Victorian patriarchs. Ah, right. The distant, authoritative master of the house. Exactly. It sets this foundational emotional tone. It foreshadows the kind of environment Mary is heading into emotionally barren. That coldness isn't accidental. It's deliberate setup. Definitely. Okay, so Craven's approach is, well, cold. And he doesn't even go himself. No, she delegates. Right. So who does he send? Who becomes the sort of human face of this command? It's his housekeeper at Misselthwaite Manor. An unnamed figure, but fascinating. Unnamed. Interesting. What do we know about her? Her situation? The sources describe her position as a comfortable, well-paid place. Okay, so she's got a good job. A very good job. And that's not just a throwaway detail. It's key to understanding why she does what she does. Because she wants to keep it. Absolutely. Her security, her status, maybe her whole livelihood depends on this position. In that era, a good, stable job for a woman in service. That's valuable. So that value, that security, it dictates her actions regarding Mr. Craven. Completely. She's bound by these strict, unspoken rules. It seems less like an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 and more something else. What do the sources say about her obligation? How much choice did she actually have? It's starkly put. The only way in which she could keep it was to do at once what Mr. Archibald Craven told her to do. At once. No delay. And get this, she never dared even to ask a question. Never even dared. Wow. That paints a picture of the power dynamic. A huge power dynamic. Her comfortable life hinges entirely on instant, unquestioning obedience, no matter how strange or difficult the command. It really reflects that rigid social hierarchy, doesn't it? Totally. Her personal well-being is locked into just doing what she's told, even fetching an orphan from London. It becomes part of her own survival strategy in a way. Exactly. Yeah. And the sources actually use this great little analogy to make it relatable. Oh, yeah. What was that? It compares her situation to cleaning the cat litter even if you hate the smell. Huh. Okay, I get that. You do the unpleasant task because you want to keep the cat, right? You value the cat. Right. The cat being her comfortable job. Precisely. It illustrates her dilemma perfectly. She undertakes this incredibly difficult, emotionally charged journey. Electing a traumatized child.
because it's absolutely essential to keep her job, her security. It really drives home those themes: obedience, power, survival, very human needs. Very human, yes, in Yeah. a very structured, hierarchical world. Okay, so the housekeeper is dispatched. Yeah. Let's trace Mary's actual journey now. She's in India. Where is she headed? It's a massive journey. From India across the ocean. A long sea voyage. Yes. Then a stop in London. Imagine how overwhelming that must have been. Bustling, unfamiliar. Especially after losing everything. Right. And then the final leg, the journey to Misselthwaite Manor itself, which is quite isolated. It's more than just travel, isn't it? Yeah. It's like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her being completely uprooted. Absolutely. It mirrors her emotional state: severance, isolation, all that sensory input, the loneliness, the sheer unknown. It compounds the trauma. And the cost. Traveling from India to England back then? Mhm. That must have been significant. Who paid? The sources confirm Mr. Craven footed the bill for the India to London part. Okay, so he covers the expense, Yes. He fulfills the financial obligation, you could say. but delegates the personal task. Exactly. It reinforces that feeling of it being a transaction, not an act of personal care. So, when Mary gets to London after this huge trip, is Mr. Craven there, waiting for his niece? No, definitely not. Where is he then? Where is Misselthwaite Manor located? He's at Misselthwaite Manor, which the sources estimate is in Derbyshire. Derbyshire. So, central England, quite away from London. A fair distance, yes. Which again emphasizes the delegation. Mary is an obligation to be managed, sent onward, She arrives, and her guardian isn't even there to meet her. highlighting her isolation from the get-go, the coldness of her new reality.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telling about Craven, I think. Sending the housekeeper, not going himself. Mhm. What does that decision reveal about him? Given the circumstances, it feels significant. It feels huge, doesn't it? And if you connect all those pieces... In a short, cold way. Right. Delegating this deeply personal It's task. his physical absence. It all points to someone who's not just aloof, but maybe profoundly authoritative, reclusive, emotionally detached. Like he can't handle the emotion of it. Perhaps, or won't. Maybe consumed by his own issues, his own grief, we later learn. He can't or won't engage with this raw, messy, emotional situation of a newly orphaned child. It's such a specific, chilling tone for their relationship. And for his whole character, really. This distant, almost ghostly presence in the house. Okay, this has been incredibly insightful. So recapping, Mary's world shatters. Utterly alone, emotionally neglected from the start. Then Archibald Craven steps in as guardian, but in this very specific, clinical, cold way. Highlighting his distance, his authority. And the housekeeper performs her duty unquestioningly because her own security depends on it. Driven by survival within that strict social system. It's such a stark beginning, isn't it? Almost brutal. It really is. But what's fascinating is how powerfully this bleak foundation is laid. Yeah. We get this crucial first look at Marion Craven complex, kind of broken characters. And those themes are right there. Responsibility, power, survival. The lengths people go to for security. You now really have, I think, a solid grasp of the challenging, detached circumstances kicking off the secret garden. It sets the stage perfectly for everything that comes next. Absolutely. So here's something to think about as you go about your day. Based on this incredibly cold start, a distant guardian, walled off emotionally, an isolating journey to a place she doesn't know. What kind of life can you actually imagine waiting for Mary there? And how could that kind of stark, unloving introduction possibly shape her journey? Not just finding a garden, but finding herself. That's a great question to ponder. How does transformation begin from such a desolate place?